자, 볼게요. 자, 이 부등식이라는 얘기를 이제 이런 거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을 거예요. 자, 공통수학 1에서 보면요. 또 이런 부등식을 봤었을 거야. fx가 뭐 이런 이차함수로 나와 있을 때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대한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은 이 fx 그림을 샥 그렸을 때 fx가 지금 y는 0이라는 x축과 만나는 교점이 1과 3에서 만나죠. 자, 내가 요 fx라는 라인을 옐로우 라인으로 표시했을 때요. 네, 옐로우 라인으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요 0이라는 라인을 내가 요 퍼플로 처리할게요. 결국 의미하는 게 뭐야? 노란색이 보라색보다 더 위에 있거나 같은 것까지의 범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똑같은 x값을 대입했을 때 요런 애들이지, 요런 애들. 그러니까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거나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만 요 노란색 라인이 요 보라색 라인보다 더 크거나 위에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부등식이라는 내용은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어요. 이제 절대라는 뜻이거든. 절대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은 쉽게 말해서 이게 등식 관점에서 이것도 이렇게 쓰자. 항 등식과 결을 비슷하게 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fx가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똑같이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상황을 표현했을 때, 자, 0이라는 라인을 내가 이렇게 퍼플 라인으로 표시할게요. fx라는 라인을 내가 이렇게 옐로우 라인으로 표시하게 되면은 이제 fx가 이렇게 되겠다는 거지. 이 상황에 대해서는요. 그럼 이거는 만족하는 x가 어떻게 나와요? 임의로 한 지점에서 함수값을 비교하더라도 얘는 0이고 얘는 요런 함수값. 어때? 모든 x에 대해서 요 옐로우 라인에 해당되는 fx라는 이차 함수가 요 퍼플 라인이라는 요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게 되어 있지. 그렇다라는 거는 이 부등호가 어떻다라는 거야?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같은 거는 사실 없다라는 거죠. 크거나 같은 거라고 했을 때 얘들아 이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 큰 거이거나 합집합 같은 거에 대한 합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이거 뭐라고 쓰면 돼? 없으면은 그냥 공집합이라고 쓰면 되지. 공집합이랑 이거랑 합집합하면 그냥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여기 있는 요 해집합의 합집합이랑 똑같은 거겠지. 같은 게 굳이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으면은 약간 조금 문제가 되긴 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느낌으로 있을 때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라는 느낌으로 있었을 때는 유일하게 딱 문제가 되는 애가 발생하지. 누가 문제가 돼요? 여기요. 이었을 때는 0이 되잖아. 여기 근데 등호가 만약에 있었다면은 2일 때만 성립 안 하는 거지. 같은 거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등호가 또 있으면은 또 이때 문제가 또 안 되지. 그래서 이 절대부등식은요, 물론 여기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뭐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등호를 거의 주진 않아. 근데 등호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니네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절대부등식은요,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성립하지 않는 게 있으면 안 돼. 주어진 조건이나 모든 실수에 대해서요, 저 부등호나 등호가 다 성립하는 부등식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절대라는 말이 붙은 거야. 항상 성립한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너네가 외워야 될 절대부등식, 뭐 이런 애들이 절대부등식이겠지, 이런 애들이. 이런 거 말고도 이제 조금 독특한 부등식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좀 외워주셔야 돼요. 얘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큽니까? 얘가 무조건 더 크지.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돼. 같아질 때도 있어요. 언제 같아집니까? 부등식에서는 이 같아지는 순간의 조건들을 되게 잘 외우셔야 돼. 특히 이런 걸 우리가 등호 조건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 언제 같아져요? 언제 같아집니까? 외워야 돼 이거. A랑 B가 둘 다? 뭐 0일 때도 되겠지, 그치? 또 뭐도 있어? 부호가 같을 때, 음수일 때도 괜찮고, 양수일 때도 괜찮은데, 문제는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가 돼버리면은 이게 같아질 수가 없지.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은 A랑 B가 둘 다 부호가 같을 때인 순간이니까 곱했을 때 0보다 커야 되고요.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도 상관없는 거지.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어차피 같을 테니까. 어차피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이거 0이니까 절대값이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하는 요 등호 조건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치? 자, 그 다음에 같은 느낌으로 이런 느낌. 이거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커? 누가 더 크니? 애매하지, 솔직히 말하면은. 모르겠으면은, 자, 봐봐. A도 양수, B도 양수라는 조건이 있다라는 가정 하에요. 0보다 크고 나왔다, 0보다 크고 나왔다라고 써보자, 이렇게. 이게 얘도 양수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고 얘도 양수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죠. 둘 다 양수라는 건 알지. 근데 누가 더 큰지 모르겠다라는 거잖아. 2랑 3을 비교해봐. 누가 더 커요? 3이 더 크지? 둘 다 무슨 숫자야? 둘 다 양수지? 1을 제곱하고 3을 제곱해봐. 둘 다 양수지? 누가 더 커요, 여전히? 큰 쪽을 제곱한 게 무조건 더 크지? 맞아? 둘 다 양수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제곱을 해서 비교하고 난 다음에 큰 쪽이 제곱을 하기 전 상태도 더 크다라는 건 알고 있지? 이거 양수니까 제곱근 있으면 제곱근 꼴되기 싫잖아. 뭐 해주면 되겠어? 뭐 해주면 될까? 제곱하고 난 다음에 대소 비교를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거 제곱해봐. A 더하기 B. 이거 제곱해봐. A 더하기 2루트 AB 더하기 B. 짠짠짠짠. 얘는 0이고 얘는 2루트 AB가 여전히 그대로 있네. 맞아? 누가 무조건 더 크겠어요? 이쪽에 있는 게 무조건 더 크겠지. 제곱했을 때도 이쪽이 더 큰 거니까 제곱하기 전 상태에 있는 얘가 더 크다라는 거고요. 이게 같을 수도 있겠지? 언제 같겠어요? A랑 B가 곱했을 때 0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적어도 둘 중에 하나가 0이 된다면은 같아질 수도 있었다라는 거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이요. 이건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커요? 절대값 했을 때 절대값 하기 전 상태 뺀 거랑 전체 빼고 난 다음에 절대값 썼을 때 누가 더 클까요? 네, 얘가 더 커요. 이쪽이 더 크게 돼 있어. 무슨 왜요? 왜? 왜 그럴까? 자, 절대값 있고 절대값 있고 절대값 있지. 근데 문제가 있어요. 좌변에 있는 거는 항상 양수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지.
이쪽에 있는 거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이거는 케이스를 결국에 나눠줘야 되겠지. 어떻게 나눠줘야 될까?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큰 경우. 그럼 이러면은 둘 다 양수라는 게 보장되어 있지. 둘 다 양수라는 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절대값 있으니까 그냥 절대값 있는 것도 뭐 해주면 돼? 식에서 없애주는 게 편하겠지. 제곱을 하고 난 다음에 대소 비교를 해주셔도 되겠네요.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야. 얘는 제곱해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ab 더하기 b제곱이야. 그래서 제곱을 하고 난 다음에 얘처럼 그냥 속어에서 얘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단순하게 누가 더 그냥 있는 걸 갖고 대소 비교를 하면 되지만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대소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거를 빼주셔도 돼요. 그럼 빼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나와?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이 없어지니까 여기에서 2가 요렇게 끄집어 나오면서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이렇게 나오지. 그럼 누가 더 커 무조건? 누가 더 커? 절대값 씌우는 게 그냥 ab보다는 무조건 크겠지. 같을 때가 있겠지. 부호가 둘 다 같을 때. 그치? 그러니까 얘도 얘가 더 큰 거야. 그 다음에 이거 생각해봐.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만약에 같은 경우에는 얘는 0이고 얘는 뭐겠어? 0 아니면은 0이 아닌 2배로 뻥튀기가 돼서 나오겠지. 얘도 이때가 무조건 더 큰 거 아니야?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작을 땐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양수, 이거 음수지 무조건. 얘는 음수잖아. 절대값이 더 큰 거를 뺐으니까 얘는 여전히 뭐야? 얘가 크던 말던 상관없이 전체 뺀 거의 절대값이니까 무조건 양수지. 누가 더 커? 양수 음수니까 얘가 더 크네. 항상 얘가 더 크다라는 거지. 맞아요? 뭐 등호는 지금 뭐 자세하게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요 정도 대소관계만 알고 있으면 돼. 나왔을 때. 자, 그리고 요것도 외우셔야 돼요. 쉬운다. 아주 유명한 식이 하나가 있지. 이런 애들이요. 따라라라라라라. 얘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큽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얘가 커, 얘가 커? 얘가 커? 얘가 커? 얘가 커? 모르고 있는 거로? 두 개 같아? 같을 수 있는데 A랑 B랑 C가 같으면은 3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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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A의 3승, 3A의 3승. A, B, C가 셋 다 같으면은 같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얘가 더 클 수도 있는데 얘가 더 클 수도 있는데 모르는 거지. 근데 이거를 그러면 대소관계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일단 두 개 대소관계를 모르겠으면 일단 빼보는 거야. 일단 빼봐 모르겠으면은 어떤 A라는 식이나 숫자가 있고요. 어떤 B라는 식이나 숫자가 있을 때요. 누가 더 크냐라는 거를 몰라. 빼서 누굴 기준으로 비교해주면 돼?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니 0이니 0보다 작니라는 결과만 우리가 놓고 보면은 이게 식을 뺐더니 결과가 0보다 항상 큰 걸로 나오는데 그러면은 A가 B보다 컸다라는 거고요. 뺐더니 0이랑 같아 A랑 B랑 같았다라는 거고요. 뺐더니 0보다 작아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았다라는 거지. 또는 대소 비교를 이렇게 하셔도 되지. 이게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식을 나눠보는 거지. 이렇게 나눴을 때 누굴 기준으로 비교하면 돼? 1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1보다 만약에 컸었다라면은 분자가 분모보다 더 컸었기 때문에 1보다 큰 거지. 그럼 A가 B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1과 만약에 같았다면 분모랑 분자가 어떻다라는 거야? 같았다라는 거지. 만약에 더 작아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큰 식이었다라는 거지. 큰 숫자였다라는 거지. 그럼 일단 이거 빼봐. 빼게 되면은 너네가 익숙한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렇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확실하게 0보다 크거나 같은 식이 하나가 나와 있지. 누구야? 그게 이 식이지.
이 식에다가 뭘 해주면 되겠어요? 2를 곱해주고 2분의 1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1이라는 숫자가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이 1이라는 숫자를 2와 2분의 1로 이렇게 쪼갤 수 있지. 그래놓고 요 2라는 숫자를 괄호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요 식이 이제 이렇게 변형되는 게 보이죠. A랑 B랑 C랑 넣은 거는 그대로 있는데 2배 A제곱 더하기 2배 B제곱 더하기 2배 C제곱 2배 AB 2배의 BC 2배의 CA가 되고 그대로 2분의 1이 이렇게 통째로 곱해져 있는 식이 되겠지. 여기 보면은 얘를 A제곱 A제곱이라고 쪼갤 수 있고 B제곱 B제곱이라고 쪼갤 수 있고 C제곱 C제곱이라고 이렇게 6개로 각각 2개짜리를 쪼갤 수가 있지. 그러면은 여기는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 3개를 묶으면은 이 식이 이제 뭘로 바뀌겠어? 2분의 1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이렇게 딱 해주고 난 다음에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B제곱 C제곱 EBC 합치면은 이렇게 B-C의 완전 제곱식으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C제곱 A제곱 BCA를 이렇게 3개를 또 인수분해해주면은 C-A의 전체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라고 나오겠네요. 2분의 1은 이쪽에다가 쓰자. 그냥 얘한테 갖다 쓰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 식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이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지. 왜? 실수의 제곱, 실수의 제곱,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클 거고요. 유일하게 0이 되는 순간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될 테니까 등호는 A랑 B랑 C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근데 여전히 양수인지 음수인지 전혀 판단이 안 되는 식이 있지. 그게 누구야? 얘네 3개요. 저거 3개를 더한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정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확정이 안 되어 있지. 그러니까 대소비교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 조건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만약에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으면은 이 식은 누가 더 큰 거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3승 더한 게 얘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겠지. 그래서 이런 선행 조건이 문제에 주어져 있는지 안 주어져 있는지 꼭 보셔야 돼요.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선생님 얘가 얘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겠네요 라고 해서 무지성으로 답을 체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조건이 선행 조건으로 있을 때만 저걸 답으로 체크할 수 있는 거야. 이 조건이 만약에 이렇게 바뀌면 그때는 누가 더 큰 거야? 이쪽에 있는 게 더 큰 거겠지. 음수니까. 그러니까 이 조건이 선행으로 나와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저걸 답으로 체크해야 돼. 이 조건이 없으면 얘가 누가 더 큰지 전혀 판단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단 여기서 설명한 부등식들은 너네가 머릿속에 시험 문제 너무 자주 나오는 형태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등식들이야. 그리고 이제 절대 부등식 중에서 메이커, 우리 셀럽 같은 아이들이 2가지가 있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산술기하 평균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절대 부등식의 한 종류 중에 하나인데 절대 부등식 중에서 이 산술기하 평균은요 수능 때 따지도 나와. 왜냐면은 산술기하 평균은 니네가 쓰는 모든 교과서에 그러니까 출판사에 있는 모든 교과서에 이 산술기하 평균은 다 기본 개념 테마로 서술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산술기하 평균 말고도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과서에는 실려있고 어떤 교과서에는 실려있지 않아. 니네가 쓰는 상문고 교과서에는 코시-슈바르츠가 실려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시험 문제에 이번에 안 나온다고 할 거야. 예전에는 상문고에서 그 코시-슈바르츠가 뒷부분에 무슨 증명 문제로 있었거든. 그러니까 개념으로 있는 건 아닌데 증명 문제로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뭐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물어봐도 알아서 하거라 라는 느낌이었었어. 왜냐면 뒷부분에 그 주제가 내용으로 증명 문제로 실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부터는 교과서에 아예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문고에서도 코시-슈바르츠는 이제 쓰지 말라고 아마 공고문으로 뜰 거야 이번에. 근데 객관식으로는 써도 돼요. 코시를 쓰게 되면은 계산이 어쨌든 빨라져. 자, 일단 그 2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보죠. 자, 산술기하 평균은 무엇이냐? 네, 봐봐. 아주 유명한 아이지. 산술기하 평균. 산술기하. 자,
산술 평균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자, 기하 평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니네 교육 과정에서 빠졌지만 원래는 하나가 더 있어. 조화 평균이다라는 개념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산술 평균이라는 말은 그냥 니네가 실생활에서 쓰는 그 평균이라는 개념과 똑같아요. 뭐 영어 점수 70점, 수학 점수 90점, 두 과목의 평균 점수 몇 점? 80점이지. 더해서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그 더한 별량의 개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별량이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요. 그 녀석을 별량의 개수만큼 나눈 게 산술평균이야. 그리고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쓸 때는요. 반드시 선행 조건이 요 조건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별량들이 양수 조건일 때만 요 산술 기하평균의 대소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야. 그리고 가끔씩 보면요. 문제마다 얘가 이제 0의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이제 0이 등호가 들어가도 사실 성립은 하긴 해요. 왜냐면은 얘가 0, 0이면은 괜찮으니까. 어? 근데 이제 조합평균이라는 개념까지 같이 쓰려면 저기엔 0이 들어가면 안 돼. 왜냐면 조합평균의 정의를 내가 한 번은 서술을 해줄게요. 어떻게 쓰이는 건지. 그래서 산술평균은 일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별량이라고 불러. 변화하는 양이다 라고 해서 별량. 얘를 별량이라고 부르거든. 별량 A, 별량 B가 있는데 그거를 개수로 나눈 게 너네가 알고 있는 산술평균이다 라는 개념이고요. 실생활에서 쓰는 그 평균 개념이랑 똑같아. 그리고 기하평균은요. 지금 여기서 쓰고자 하는 별량 두 개를 곱하고 난 다음에요. 그 녀석의 제곱근을 취한 게 기하평균이라는 개념이야. 원래 여기에 이제 2라는 개념이 이렇게 생략돼 있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은 별량이 3개짜리인 애들의 산술평균은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A랑 B랑 C를 더해서 그거를 개수 3으로 나누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별량이 3개짜리인 산술평균이야. 선생님 그럼 별량이 3개짜리인 기하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3개를 곱하시면 돼요. 곱하고 난 다음에 똑같이 제곱근을 취하면 되는데 얘는 평균을 내는 거잖아? 그럼 곱했을 때 지금 3승골로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세제곱근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건 나중에 대수에서 가시면은 저 3이라는 뭐 있어요?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 3승 했을 때 8이 되는 애들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세제곱근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별량이 3개짜리인 애들 같은 경우에는 기하평균을 이렇게 써요. 그럼 왜 도대체 여기에는 기하라는 말이 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요 루트 AB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한 변의 길이가 A고 한 변의 길이가 B인 직사각형이 있는데요. 요 넓이랑 같아지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이 있었겠지. 그러면은 관계가 정사각형의 변의 길이를 2번 제곱해주면은 넓이 AB랑 같은 거니까 그 X가 루트 AB가 됩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지금 표현하는 거다 라고 해서 이 길이를 평균 냈다라고 해갖고 우리가 기하평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를. 이 기하평균은 얘는 3승짜리는 뭐겠어 그러면은? 3승짜리는 요 느낌이겠지? 3차원이겠지 3차원. 가로 세로가 ABC인 직육면체가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정육면체의 부피와 같아지는 한 변의 길이가 무엇입니까? 그게 이거라는 뜻이야. 그래서 산술기하평균은 항상 대소관계가 산술평균이 더 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 딱 한 번 있어. 등호 성립 조건을 잘 외우셔야 돼.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별량 두 개가 같았을 때 이게 성립합니다. 그 이외에는 등호가 성립하지 않고 누가 더 크다라는 거야? 무조건 더했을 때 그거를 개수로 나눈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부등식이라는 거야. 무슨 조건 하에? 양수 조건 하에요. 양수 조건 하에 산술평균이 기하평균이 항상 큽니다 라는 게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절대부등식의 한 컨셉으로 잡고 가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거는 증명을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양수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 2분의 A 더하기 B 루트 AB 얘 증명하는 방법. 그 양수 조건이 있는데 제곱근이 좀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는 거야? 제곱을 하고 난 다음에 빼보면 되는 거지.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증명을 하려면은. 그럼 요식이 요렇게 되는 거 보이세요?
4분의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에 이거 통분해주면은 마이너스 4ab가 되겠지.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게 되면은 4분의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이거 실수의 제곱이고 4로 나눴으니까 무조건 0보다 크겠지. 그리고 딱 0이 되는 순간이 언제라는 거야? a랑 b 별량 두 개가 같았을 때는 얘네 두 개가 같아질 수 있다라는 거지. 이거 말고는 무조건 누가 더 크다라는 거야? 산술평균적이 더 크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이게 수식으로 이제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야. 뭔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조합평균도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조합평균은 뭐냐면은 정의를 이렇게 해. 조합평균은 저기 있는 별량 A랑 B가 있잖아. 별량을 뭐 한 거야 지금 이거를? A랑 B가 있던 별량을 어떻게 한 거예요? 역수를 취한 거지. 별량의 역수야. 별량의 역수를 더하세요. 그거를 2로 나누면은 이게 뭐야? 저기서 말하는 별량의 역수들의 무슨 평균을 구한 거야? 별량의 역수들의 산술 평균을 구한 거지. 이 산술 평균을 있잖아. 다시 이렇게 썼어요. 별량의 산술 평균에 뭐란 거야? 또 역수를 취한 거야. 이거를 조합 평균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기하 평균보다 조합 평균이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도 A랑 B랑 같을 때야.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 있잖아요. 얘 통분해 볼게. 얘 통분하면은 AB분의 A 플러스 B가 되고 2를 요렇게 곱하게 되면은 얘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2를 여기다가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 아유씨 헷갈린다. 에이 이렇게 AB 그 다음에 A 플러스 B 맞나? 그리고 이제 2를 이쪽으로 올려버리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조합평균이에요. 외울 필요 없어. 이거는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우리 때는 배웠거든 이거를. 그러니까 조합평균은 별량의 역수의 평균을 그러니까 산술평균이야. 그거의 역수야 다시. 그거의 역수예요. 그 조합평균은 도대체 언제 써먹는데요? 기하평균은 뭐 그렇다 치자. 근데 기하평균도 써먹을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내가 주식 수익률이 15%고 뭐 그 다음 때 주식 수익률이 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뭐 30%야. 이거를 뭐 산술평균으로 2로 나눠서 평균 수익률이 얼마입니다 라는 거를 그냥 더해서 2로 나눌 수도 있지만 이게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 이게 막 저기 뭐 왔다 갔다 거리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이게 회계장부 쓸 때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쓸 때 평균 수익률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기도 해요. 수익률을 곱해서 그냥 제곱근을 취한 것도 우리가 이거를 수익률의 평균을 냈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 나중에 뭐 장부 같은 거 쓰다 보면 저런 거 쓸 일도 있을 거야. 관련 전공이 되면요. 그래서 기하평균은 아무튼 뭐 사용할 때가 되게 많아. 산술평균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개념이고 조합평균 선생님 뭐 언제 쓰는데요? 참고로 하나 알아두세요.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회로도시. 이런 느낌인 거 아세요, 다들? 이게 전압이 연결되면 이런 느낌이잖아. 색깔에 있는 전압들끼리 다 같은 거지, 이게 위치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병렬 저항의 이 전체 저항을 계산하라고 그랬을 때가 이거를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저항들의 역수를 딱 취해주는 거지. 그럼 내가 합성점을 구하라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거 역수의 역수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2만 곱해주면 이게 조합평균의 지금 19조랑 똑같잖아요.
뭔지 알겠니? 이거는 참고로만 알아도 니네가 알아야 될 거는 결국에는 별량이 2개짜리인 산술평균, 기하평균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얘를 증명을 단순하게 빼는 걸로만 보여줬거든. 잘 봐봐. 집중해야 돼. 봐봐. 자, 얘를 이런 식으로도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은 자, 별량이 A랑 B지. 내가 뭘 그릴 거냐면요. 얘를 그려볼게. 반원을 그렸어요. 반원의 임의의 한 지점을 이렇게 딱 집어. 그리고 요 길이를 A라고 두고요. 요 길이를 B라고 줄게. 그리고 반원에서 내가 이렇게 수선을 요 지점에서 그릴 거야. 그럼 수선을 딱 그려놓게 되면은 당연히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했을 때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지. 그럼 여기도 중심각 원주방향에서 서로 수직이 되지. 맞아?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니까 그럼 우리가 요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 요 녀석의 제곱이 요거 곱하기 요거랑 같다는 거 보이세요? 요 녀석의 제곱이 요거 곱하기 요거랑 똑같지. 닮은 비에 의해서. 그러면 요거의 제곱이 A랑 B랑 같은 거니까 여기 있는 길이가 루트 A, B가 됩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 보이세요? 맞아? 자, 근데 임의의 한 지점인데 요렇게 원의 중심을 딱 잡게 되면은 A랑 B를 더한 게 지름이니까 이렇게로 연결하게 되면은 이 길이가 뭐랑 똑같아요?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지. 그냥 육안으로도 봐봐. 얘는 반지름이고 얘는 수직 높이잖아. 삼각형에. 누가 더 길어? 얘가 얘보다 더 길지. 산술평균, 기하평균 구조지. 길이가 무조건 얘가 더 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같아지는 순간이 언제라는 거야? A랑 B가 같아지면은 얘네가 같아지는 순간이 딱 발생한다는 거지. 그 구조가 무슨 구조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될 때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수직이고 이것도 수직이니까 여기 이 길이가 이 길이랑 같을 거 아니야. A랑 B가 같을 때요. 이게 기하적인 도형적인 관점으로 산술기하평균을 증명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을 거야. 뒷부분 무슨 무슨 탐구하기 막 그런 게 있잖아. 거기 탐구하기 본문에 나와 있는 증명 방식이고요. 이거는 그냥 교과서 예제 문제에 나와 있는 증명 방식이야. 둘 다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상문고에서 얘도 나오고 얘도 나왔었어. 이미 시험 문제로.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미 나왔었으니까. 그리고 증명 문제 나온다 그래도 안 나와. 지금 보니까 계속 안 나오지. 이번에도 기말고사 때 내가 보기엔 증명 문제 안 나올 것 같아. 그래도 찜찜하니까 하기는 해야 돼. 나온다는 말도 없고 안 나온다는 말도 없으니까 나오면 어떡할 거야? 서울고는 아예 안 나온다고 못을 박아요. 증명문제 안 낼 거라고 얘기를 했대. 근데 니네 학부 선생님들은 모르지 뭐 이런 반응이잖아. 이도 저도 아닌 반응. 그러면 해야 돼. 안 낸다고 하더라도 계속. 마지막에 한 번 딱 낼 수도 있잖아. 자, 이게 산술기하평균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시 슈바르츠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 근데 문제 푸는 과정에서 사용이 돼서 그래 얘가. 자, 봐봐 한번. 개념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 거의 다 끝. 10분만 더 하면 돼. 졸지 마.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자, 코시 슈바르츠라는 부동식이 있습니다. 얘가. 이게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뒤에 붙었지. 원래는 코시 부등식이라고 불렀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코시가 개발해 놓고 죽은 거야. 원래는 코시 부등식 부르는데 슈바르츠가 요거를 살짝 이렇게 보완해서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 코시가 개발을 다 해놓고 마지막에 슈바르츠 아저씨가 요것만 살짝 이렇게 약간 그리고 자기 이름 뒤에 이렇게 곁들여 붙여놓은 거야. 약간 얌체같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개발은 코시가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이 사람이 이 부등식이라는 거를 개발해놨는데 슈바르츠가 요 조건만 살짝 추가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해갖고 그래서 후대의 이름이 코시 슈바르츠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진 거고요. 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게 돼 있어요. 자, 별량을 각각 제곱을 하는 거야. 얘는 별량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A랑 B라는 별량이 쌍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X랑 Y는 별량이 각각 쌍으로 이렇게 두 개씩 이루고 있을 때 각각의 별량의 제곱에 합을 하고 난 다음에요. 마찬가지로 별량의 제곱에 합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코시 슈바르츠는 어떤 형태만 너네한테 기억을 하라고 그러면은 이 새끼들은 제곱 파티야 전부 다.
모든 식에 다 제곱이 드러나야 돼. 제곱이야. 요 식의 형태가 나와 있을 때 별량을 제곱하기 전 상태에 요 녀석들 있지. 얘네끼리 곱하세요. 이렇게. 별량을 제곱하기 전 상태에 얘네끼리 곱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얘네를 더해. 더하고 난 다음에 또 제곱을 전체를 한번 해주는 거야. 그럼 누가 더 크냐? 이 새끼가 항상 큽니다. 그리고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딱 한 번 있어요. 그 조건이 언제냐? 곱했던 이 별량들의 b가 같을 때야 이게. 그러니까 얘랑 b와 얘랑 b가 같았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라는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등호 성립 조건이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선생님 나는 a제곱 b제곱이 있는데 그럼 나는 이거를 교환법칙 써갖고 이렇게 써도 돼요? 예,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 그럼 이때는 이 부등식이 이렇게 성립하는 거겠지. ay랑 bx의 제곱보다 크고 나왔습니다. 순서 바꿔놓으면 바꾼 것끼리 곱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문제 상황에 따라서 니네가 교환법칙을 써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요. 이거 순서 니네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바꿔놓고 저렇게 쓰셔도 상관없는 거야. 이건 니네가 편한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증명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랑 얘 무식하지만 증명을 이렇게 직접 다 하셔야 돼. 이거 빼면 돼요. 빼시면은 a제곱 x제곱 봐봐. 이거 다 정리할게 무식하게. b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y제곱 빼기 a제곱 x제곱 빼기 2ab xy 빼기 b제곱 y제곱. 오호 헛 허이 다 없어져 이게. 그럼 이 식이 이렇게 세 개 항만 남아있게 됐지. b제곱 x제곱에 자 봐봐 내가 얘를 이렇게 써볼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bx 곱하기 ay라고 바꿔 써도 되지. 약간 순서를 바꿀게. 더하기 a의 y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거 무슨 식으로 바뀌어? bx 마이너스 ay의 전체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죠. 실수에 뺀 거의 제곱 항상 0보다 큽니다. 같을 수도 있겠네요. 언제일 때? bx랑 ay가 같을 때. 그럼 봐봐. bx랑 ay가 같았을 때가 지금 어떤 순간이야? 지금 보니까. 어떤 순간이야? 이거를 내가 x를 a를 요렇게 내리고 b를 요렇게 내리면 요 식이 그냥 요런 식이랑 똑같다는 거고요.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뭐야? 별량끼리 곱한 애들끼리의 b가 같았을 때 이 등호가 성립합니다 라는 게 증명 과정에서 튀어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코시를 도대체 언제 써먹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 풀 때 코시 쓰면은 맞돌이라는 거지. 어디 보자. 오호호호. 예를 들어서 뭐 얘가 3이야. 2x 더하기 3y의 최대값, 최소값을 각각 구하세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중간고사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 이게 뭔데? 원! 이건 뭔데? 그럼 이거의 최대값이 뭔지 모르니까 K라고 딱 두는 순간 결국 최대랑 최대가 되는 순간이 뭐가 된다는 거야? 원 그렸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직선이 접할 때의 접선의 y 절편값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최대값, 최소값으로 나오는 거니까 점지껏 써서 반지름이 그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와 같습니다 라고 썼을 때가 최대값, 최소가 되는 K가 계산이 되는 거잖아. 이거를 이런 도형 관점에서도 풀 수 있지만 코시를 써서 풀면은 얘를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지. 야, 봐봐. 2x 3y지. 나는 2x 더하기 3y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지. 2가 곱해져 있네. 3이 곱해져 있네. 제곱이었었지.
얘를 그럼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1을 곱했으니까 2의 제곱이 있었을 거고 여기 3이랑 y를 곱했으니까 y제곱이랑 3의 제곱에 제곱하기 전 상태 별량을 곱해서 만든 거잖아. 2x 더하기 3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거 3이 되지 그러면은 2x 더하기 3y의 제곱이 2x 더하기 3y의 전체 제곱이 요거 계산하게 되면은 4고 요거 계산하면은 9니? 그럼 13 곱하기 3이니까 3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 최대값 얼마? 루트 39.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루트 39가 됩니다. 라고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물론 점집거 계산에서 접선과 같습니다. 라고 해갖고 요식 사용하면은 똑같이 그때 K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9 나올 거야. 점집거 쓰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활용해서 쓸 수가 있다고요. 커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굳이 이 복잡한 원의 위치 관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 형태를 암기하고 있다면은 근데 문제는 니네가 이 생각은 하겠지만 이 생각은 못 하겠지. 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낯서니까 나는 이거를 하려고 몇 년 동안 봤겠니? 나도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훈련을 하지 않았겠니? 그럼 벌써 그게 몇 년 전이야?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가 2005년도거든? 2005년도부터 올해가 몇 년이야? 지금 2025년이지. 20년 동안 이거를 계속 봤잖아. 나는 익숙하단 말이야. 20년 동안 이거를 이 형태로 봤기 때문에 니네는 기껏 해봐야 코씨를 본 게 몇 년 됐어. 선행한 거 빼고 지금 기껏 해봐야 본지 뭐 한두 달밖에 안 됐어. 코씨를 본 지가 여름방학 때부터 봤다고 하더라도 20년 동안 본 내 경험치와 니네 2달 동안 본 경험치가 똑같다 그러면 솔직히 사기지. 난 자살해야지. 어? 2달 동안 본 경험치를 나랑 똑같이 해야 되는 게 니네 미션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어색하지만 낯설지만 이렇게 할 수 있게 훈련을 해야 돼. 계속 알잖아. 수학은 낯선 거를 얼만큼 내가 익숙하게 만들 수 있냐가 관건이야. 어차피 니네한테 창의적인 풀이를 요구하지 않잖아. 입시에서는 창의적인 풀이는 대학교 가서 논문 쓰면서 하세요. 그거는 대한민국 입시수학에서는 창의적인 방법이 전혀 통하지가 않아. 어차피 니네가 지금 뭐 그런데 나간 것도 아니잖아. 또 저기 올림피아드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 올림피아드 나갈 애들은 창의적인 풀이도 필요하겠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얼마나 거기에다가 잘 적응해서 풀 건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어차피 수능과 내신에서는요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지 않아. 결국 이 훈련을 내가 얼마나 잘해서 익숙하게 만들어내냐가 관건이라는 거지. 내가 이 코씨랑 지금 산술기하 평면에 계속 설명을 했는데요.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보여주던 예제를 딱 보여주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봐봐.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예제가 있어요. 2a 더하기 b a분의 2 더하기 b분의 1이라는 이런 값이 있답니다. 자, 이 녀석의 최소 값을 구하세요. 단 A는 양수, B는 양수다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풀이를 내가 두 가지 버전으로 보여줄 거야. 일단 양수 조건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산술기하 평균 쓰는 거겠지.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상태에선 산술기하 평균을 바로바로 못 써. 전개할 수 있는 거 보여? 이거 전개하면은 2a랑 a분의 2가 있으니까 이거 4 나올 거고 b랑 b분의 1이 약분되면서 1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a분의 2b가 될 거고 b분의 2a라는 식으로 나오겠지. 이 식이 어차피 이거 5잖아. 이거 5는 고정돼 있는 거잖아. 누구의 최소값만 구하면 돼요? 요 녀석의 최소값만 구하면 되지! 저러지 마. 10분만, 5분만 참아, 5분만 참고 잠깐 쉬었다니까. 봐봐. 자, 한번 봐봐. a분의 2b 더하기 b분의 2a의 최소값만 구하면 되죠. 이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이걸 2로 나누면 산술평균, 곱하면 기하평균. 근데 곱하는 순간 변수들이 싹싹싹싹 약분돼서 없어지지. 그럼 얘가 2배의 루트 a분의 2b 곱하기 b분의 2a
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 나올 테니까 AA 약분하고 BB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은 요 최소값이 4가 됩니다 라는 조건이 나오겠네요. 그럼 요 녀석의 최소값이 4니까 여기에 5가 더해져 있으니 이거 최소값이 뭐가 되는 거겠어? 9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 나오겠네요. 최소값이 9야. 그리고 그 최소가 되는 순간에 등호 조건이 여기에서 4라는 최소값을 구했을 때 등호 조건이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는 요 별량 두 개가 같았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 있죠. 그럼 여기는 AA 이렇게 이 약분하게 되면은 A의 제곱이 B제곱이랑 같았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 있지. 근데 A도 양수, B도 양수니까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할 필요가 없이 A도 양수, B가 양수니 둘 다 부호가 되니까 단 최소값이 되는 순간에는 A랑 B가 같습니다 라는 때가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되는 거겠네요. 산술기하 평균으로 풀면은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이거를 코시 슈바르츠로 풀면은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코시는 서술형에서는 쓰지 마요. 서술형으로 쓰면은 감점 나오거나 빵점 맞을 거야. 문제 풀 때는 서술형 작성할 때는 저걸로만 써야 돼. 근데 만약에 객관식으로 푼다 그러면은 이게 10초 정도 더 빠를 거야. 어떻게 푸냐? 자, 코시로 푸는 방법은요. 저기 나와 있는 거를 코시는 형태가 무슨 형태라 그랬었지? 제곱 파티라 그랬었지. 자, 이거였었죠. 그럼 쟤를 제곱 형태로 강제로 바꿔. 어떻게 바꾸냐? 2a였잖아. 그 2a의 루트를 바꾸고 그 녀석의 제곱을 딱 취하시면 쟤랑 똑같지. 제곱 파티로 다 바꿀게. 자, 루트 b의 전체 제곱. 샵. 그리고 쟤도 루트 a분의 루트 2의 전체 제곱으로 바뀌면은 제곱이니까 a분의 2로 똑같지. 그 다음에 루트 b분의 1의 전체 제곱이랑 똑같이. 그래서 얘가 이 형태, 얘가 이 형태, 얘가 이 형태, 얘가 이 형태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제곱하기 전 상태에 요 루트 a가 그냥 싹 다 곱하면서 날아가 버리지. 그럼 루트 2랑 루트 2랑 곱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식들이 루트 2의 제곱이 되니까 2가 나오지. 얘도 루트 b, 루트 b분의 1이니까 루트 b, 루트 b가 약분되면서 1만 남게 되면서 이렇게 제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나오지. 그러면 이 식 자체는 전개할 필요 없이 저기 있는 식이랑 똑같은 식이지. 이게 결국 뭐가 된다는 거야? 최소가 되는 거니까 2 더하기 1에 제곱해주면은 3의 제곱이니까 똑같이 우리가 구한 9랑 똑같은 최소값으로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게 어려워 니네가. 어려운데 알려주는 이유는 저거를 푸는 것보다 얘로 푸는 게 더 빨라. 풀이가 객관식 가정하에. 근데 수능에는 안 나와. 이거 수능에 안 나와요. 교과 과정에서 가르친 학교도 있고 안 가르친 학교도 있어. 근데 대부분 대치권에 있는 강남권 학교들은 이게 시험 문제 대놓고 나와. 근데 니네 서울이랑 상무는 이게 안 나와. 안 나온다고 공고가 뜰 거야. 내신에 보면은 이게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대놓고 아예 학교에서 가르치더라고. 두 가지를 그래서 어쨌든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어렵지만 얘가 익숙해지면은 훨씬 더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져요. 이게. 그리고 얘는 이 조건이 있었을 때만 풀 수 있어. 왜냐면은 양수 조건 없었을 땐 코시 쓰면 안 돼. 이거 왜? 이게 음수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 루트로 함부로 못 바꾸지. 그때 허수가 나오니까. 맞아요? 두 가지 풀이 같이 알아두시면은 요 산술기하 평균까지 일단 개념 서머리는 끝난 거고 저희는 잠깐만 쉬었다가 문제풀이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도록 하죠.